예, 한국문학 5주 3차 시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1장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을 5주 차에서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차 시에서는 우리 교재에 보면 4절에 1장 4절에 미학적 가치, 즉 상상력 혹은 균형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이제 손원평 소설 서른의 반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차 시에서는 이제 이 서른의 반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1차 시 때 이야기했지만 교재의 1절과 5절, 그러니까 서론에 해당하는 여성문학 목소리와 말의 문제와 본론에 해당하는 5, 문학과 젠더 정치학, 다시 미학의 문제, 이 부분도 하여튼 1장 전체를 좀 꼼꼼하게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교양이 풍부해지죠. 특히 이제 여러분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다음에 왜 페미니즘이 무엇이고 페미니즘 문학은 무엇을 다루고 있고 지향하는 게 무엇인가, 페미니즘 문학이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일상적 차별과 배제가 그 근원이 무엇으로부터인가? 이것이 이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라면 그건 또 무엇이고 왜 그것은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그 너머로 우리가 이동, 즉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런 쪽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틈틈이 가까이 놓고 공부를 하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교양을 갖추게 될 겁니다. 문학을 통해서. 자, 서른의 반격을 한번 볼까요? 3차시. 서른 이제 나이 30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손원평은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30대 중반일 거예요. 중후반이나 되나? 예, 하여튼 그 정치인 손학규 뭐라고 해야 되나, 대표라고 해야 되나, 손학규 씨가 있죠. 그분의 딸이에요. 그런 유력한 정치인의 딸인데 소설을 쓰고 출판사 편집자도 있으면서 소설을 쓰고, 특히 이제 이 소설은 엊그제 제주 4.3 4.3은 이제 해방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이를테면 우리가 35년이 넘는 기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제 식민 지배 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긴 했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룬 건 아니었죠. 해방을 맞이한 건 아니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위주로 한 이제 연합국이 승리를 해서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패전국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긴 했죠. 근데 해방은 됐지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어서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이제 소련의 어떤 절대적인 피호하에 이제 김일성이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세웠잖아요. 남한은 이제 이승만이, 물론 남한은 이제 좀 더 훨씬 정세가 복잡합니다. 여러 정파가 서로 이제 주도권을 쥐고 국가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남한은 미군정을 3년간이나 해요. 그러니까 미군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이해를 이제 대변할 그런 사람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제 대통령으로 되고 단독 정부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이제 1948년일 거예요. 4월 3일 날 제주에서 소위 이제 공산주의 계열에 의해서 단독 정부 수립, 이것을 반대하는 이제 시위를 하죠. 제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집회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미군이, 그다음에 이제
소위 우리 국군 경찰이 진압을 하고, 이것이 이제 양면 학살로까지 이어져서 제주 도민의 뭐 9분의 1 정도, 수만 명이 학살되는 그런 비극적 사건으로 비화됐던 게 제주 4.3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박정희 군부 통치 시절까지만 해도 뭐 4.3 폭동, 4.3 반란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또 이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뭐 4.3 항쟁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길게 설명했는데, 손원평 이 소설은 그래서 이제 그 4.3을 기리는 제주 4.3 평화문학상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지금은 이제 뭐 5천만 원씩 주는데 상금을, 이때는 7천만 원 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상금을, 자본주의 체제니까 우리가 상금 많이 주면 그 상의 권유가 있겠죠. 그래서 5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수상작입니다. 나도 장편 소설을 한 2번 보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분단 체제로부터 연원한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고 저항과 인권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4.3 문학상이 제주 4.3에만 갇혀있지 않고, 제주 4.3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에만 갇혀있지 않고 그 문학적 세계 스펙트럼을 넓혀요. 그런 평가는 이제 내 글에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 소설이, 이제 서론의 반격이라고 하는 소설이 이제 다른 그 페미니즘 소설들처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만,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만, 다시 말해서 여성의 현실 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소설의 제목이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소설의 제목은 원래 처음에는 저 제목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책을 펴낼 때 제목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출판사하고 의논해가지고. 근데 적절한 제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내용과 주제의식을 보면. 어쨌든 이 제목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심사평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 그러니까 왜 이 상을, 제주 4.3을 직접 다룬 소설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이제 제주 4.3 평화문학상으로 당선이 되느냐. 한국 사회에 미만한, 그러니까 미만한 아주 그 가득한, 그 말이에요. 가득 찬 온갖 부정한 구조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저항의 몸짓들을 담고 있어요. 서론은 사례 이제 여성과 남성. 힌트를 주었죠.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연대해서, 이거예요. 이 소설의 좀 이 소설의 성취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젊음들은 자신의 왜소한 순종적인 자아로부터 벗어나 주체적 자아를 되찾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소설이 평가받고 상을 받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소설. 이 소설은 보면요, 여성이라고 하는 기표 때문에, 문학적으로 기표, 기호, 그럼 예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표지, 여성이라는 기표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 억압받는 여성 인물과,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광주여자대학교는 말 그대로 여학생들만 있지만, 이제 전남대학교 내가 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강의하고,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학 시간에, 문학은 대체 문학 시간에는 이제 여학생들이 좀 많아요. 근데 남학생도 또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비율이 뭐 6대4 정도나 될까? 뭐 대충 그럴 겁니다. 여학생들이 조금 더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그 남학생 여학생 같이 있는 강의실에서 필면전 공부를 하면, 내가 이 책에 서문에 좀 써놓은 것처럼 그 일부 뭐 한 강의실에 한 두세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아주 격렬하게 아주 그 싫어하는 그런 남학생들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큼. 아니, 공부를 하자는데 뭘 그렇게 막 그냥 흥분하고 싫어하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제 남학생들의 말인즉슨 왜 그렇게 저항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남학생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 남성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교수님 세대 이야기지 우리 젊은 20대 세대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세대는 여학생들이 여성들이 훨씬 더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배려 대접받고, 우리는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산점도 없고, 그리고 또 뭐 부산인가요? 여성 전철 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또 마트 가면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 뭐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보면 여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그 일정하게 이제 뭐 동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취업 시장에서 그렇잖아요. 물론 여성 고유의 업종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요즘엔 그런 게 무너졌잖아요. 여성이든 남성 고유의 업종이라는 게 무너져서 하여튼 취업에 그 관문을 뚫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대접받는 실제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취업의 관문을 뚫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이제 몇 년 지나서 연봉이라든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그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가 이런 걸 보면 유리천장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물론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시험에서는 여성들이 아주 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공무원형도 결국은 고위공무원단 쭉 올라갈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여성들이 뭐 합격 비율은 이제 남성들 못지 않고 어떤 경우는 남성을 넘어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위 공직에 올라갈수록 여성은 매우 드물어지는 그 유리천장 현상이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소설은 서른의 반격 보고 있죠. 서른평 소설. 여성이라고 하는 기표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 억압받는 여성 인물과 함께 그녀와 비슷한 종류의 억압과 폭력적 구조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남성 인물이 등장해요. 그들은 일시적이라고 받아들여졌던 불안정한 삶이 여러분 이제 어때요? 그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느라고 요즘엔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뭐 이제 오프라인 가게들이 상당히 영업도 안 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축소되고 그래서 더 힘들 텐데 하여튼 이 소설에서는 이제 대체로 뭐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이런 게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그런 삶, 이 그 불안, 그러니까 이 이제 소설에서 여성이 되면 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그 재벌 그룹이 운영하는 이제 문화센터 뭐 이제 실제로 뭐 삼성이나 되겠죠.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달리 나오고 하여튼 그 정도의 문화센터에서 문화센터의 직원이에요. 이 소설의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이. 근데 나 계약직이고 이제 뭐 그러죠. 정규직도 못 되고 정규직 하여튼 그런 사정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젊으니까 그다음에 조금 인턴이라든가 이걸 지나면 뭐 정규직으로 이제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일시적으로 일단 생각하죠.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받아들여졌던 이 불안정한 삶이 이게 고착되는 걸 이제 어느 순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인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망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정규직 사원으로 돼버린다거나 이런 매우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삶이 현실에서 있잖아요. 이 소설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 삶 자체에 그런 특징이 이제 불안정한 삶이 이제 아예 이제 이걸 보면 이제 프레카리아트라고 내가 새로운 그 사회학적 용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경제적 위기, 불안정한 그러니까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프롤레타리아를 이제 전통적인 노동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몸밖에 없는 노동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를 이제 프롤레타리아고 하는데 사실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자가 이제 노동력 계급이 분화됐어요.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의 단계라라고 말하던 그 당시 그 노동자가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노동계급 내에서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고 그 어떤 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 광주에 광천동에 기아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 기아자동차가 광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2차, 3차 사업 이렇게 부품 사업까지 쫙 이렇게 연결되면 쉽게 말해서 기아자동차와 관련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광주 지역에 한 40% 된다는 얘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
일하는 사람 노동자잖아요. 근데 그 노동자에도 계급 차별이 있는 거예요. 같은 노동자인데 같은 노동자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파견받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겠죠. 그래서 한 1, 2년 전에 기아자동차 노조에서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우리 노동조합에 이렇게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이제 단체 협약을 할 때 그 어떤 노동의 조건들이 같이 적용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당위성을 가지고 투표를 붙였는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었을 때부터 눈치챘죠. 기아자동차 그 노동조합에서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똑같은 그 생산직 노동자들,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노동조합 안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같은 노동 계급 내에서도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똑같은 시간 일하는 그 노동자들 사이에도 이렇게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안정한 비계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단일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게 이제 불안정한 비계급, 불안정한 노동자로서, 그러니까 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거의 이렇게 불안정한 일상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고용 불안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 뭐 아르바이트생까지 다 포함해서 뭐 택배 노동자든가 그다음에 뭐 학습지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든가 뭐 다양하잖아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뭐 이런 노동자라든가 이런 프레카리아트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의 그러니까 다시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 이제 30, 그 젊은 여성과 남성이 비정규직 서로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신의 신분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들은 서로 위치를 이해하고 나와 연대를 통해서 이 폭력적 사회 구조에 대해 저항해요. 이 소설이 의미 있는 지점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나는 사회성과 문화 규범 위에 구성된 우리에 의존하고 그에 따라 우리로 허물어진 좀 어려운 말이죠. 문장이니까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는 저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누구와 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와 연대했을 때 그 힘이 조금씩 더 커질 것인데 그것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함께 여성과 남성이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그런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그런 동질성으로 묶일 수 있잖아요. 그녀 이렇게 성별로는 분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젠더 허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특히 페미니즘 문학의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이런 젠더를 허물고 그 연대를 통해서 인간적 삶의 어떤 회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페미니즘 내지 페미니즘 운동 내지 페미니즘 문학의 어떤 그 지향점이 돼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의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책 읽어보면 쭉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아카데미 디아망 디아망이라 그러면 디아망 아카데미 말단 인턴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문화센터 다른 문화센터 되게 우리는 문화센터가 뭐 백화점에 있거나 뭐 지역 뭐 무슨 센터에 뭐 문화센터가 있죠. 그런 문화센터와는 전혀 차별화된 수준 높은 교양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라틴어 강좌부터 해갖고 현대 프랑스 철학까지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커리큘럼을 갖고 있으니까 이곳에 사람들은 아카데믹한 무엇인가를 뭐 실제로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지적 허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정하게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뭐냐면 에로티시즘과 사랑이라는 강좌를 맡고 있는 소설에서 박창식 교수. 이 사람은 뒤대기 영문과 교수였는데 외국 포르노 사이트나 갈무리 해가지고 인문학이랍시고 강의하고 있는 그런 매우 이제 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강의 내용도 예전에 출간한 그 책에서 전혀 이제 뭐 되면 좀 보완하거나 그러지 않은 그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매우 불성실한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책 작업을 했던 것은 그가 아니라 대개 이제 대학원생 제자들한테 이렇게 부려먹죠. 수고비도 전혀 지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20년 전에 미성년자가 찬스 성관계를 하나 발굴 때 교수직을 박탈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세월이 가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 내가 이제 아는
아는 바, 나도 이제 두루두루 좀 비하인드를 알고 있는데, 서울의 어느 이제 유명한 문예창작과 대학에 정말 잘 알려져 있는 뭐 인터넷에 이름 뭐 그 사람 시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아마 공개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 말하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실명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뭐좀 상당히 유명한 시인이고 그 문창과의 교수였던 사람도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아주 형편없는 제자들 성폭행하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은밀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환기가 되고, 그래서 인식도 많이 바꿔져서 그 소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일정한 프로그램도 있고,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판결에서도 가해자, 그러니까 뭐 소위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해서 피해자의 그런 입장에서 처벌도 하고, 이제 일단 일정한 이런 흐름은 좀 있지요.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은 공개하지도 못하고, 근데 어쩌다가 이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공개하면 오히려 이제 무슨 명예훼손이 무고죄로 이렇게 오히려 고통을 겪고,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 인터넷에 이제 그런 것은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 성범죄에 관련된 것 그것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 사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 교수가 이 소설 박창식 교수라는 자가 이렇게 못된 짓 다 했잖아요. 근데 20년 한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 다 잊어버린 이제 모른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잊혀져 갖고 이제 아주 그 인기 있는 전직 교수, 어? 그 타이틀 가지고 이 인문학 강좌를 여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아까 내가 말했던 그 교수 시인 그자도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재판도 있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우리 집 어디 뭐 인문 강좌를 특강을 하러 오는데 그 이름이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놔두긴 했습니다만은, 신분 세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른 척하고 그러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소설에서도 이렇게 그 소설이 그렇게 나와요. 삶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는 것인지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에 힘입어서 지금 디아맹 아카데미 인기 강사가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근데 한때 박장식 그 교수의 제자였고 그의 저서를 대필하다시피 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이규옥이라고 하는 이제 이 친구가 디아망 아카데미의 신입 인턴으로 들어오면서 이 소설의 화자이자 중심 인물인 김지혜 여성과 만나요. 그 둘은 이제 갓 서른을 넘긴 젊은이들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같은 처지고 나이도 같으니까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이제 좀씩 친밀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인간, 이 못된 박창식 교수라고 하는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퇴근하고 나서 이제 소심한 그 뭐 복수를 좀 하러 다닙니다. 쭉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뭐냐면 뭐 이를테면 재능 기부한답시고 같이 참여한 학생을 시켜서 배경색을 칠하게 하고 또 스케치를 시켜놓고선 그 모든 수고가 자신만의 것인 양 치부하는 예술가의 벽화에 밤에 가서 이제 스프레이를 몰래 뿌린다거나, 배금주의와 세습적 행정으로 악명 높은 목사가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 목사가 복도를 지나칠 때 목탁은 두들기거나 나무아비탑을 외치기도 하는 등의 매우 유치하죠. 소심한 복수를 해요. 이 소심한 복수 자체는 치기 어린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우주 속에 먼지일망정 그 먼지가 어딘가에 착지하는 순간 빛을 발하는 무지개가 될 수 있다고 가끔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굳이 내가 특별하다고 다르다고 힘줘 소리치지 않아도 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가 된다. 그 생각을 얻기까지 꽤나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조금 시시한 반전이 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애초에 그건 언제나 사실이었다는 거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당장 뭔가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는 걸 자꾸자꾸
보여줘야 된다. 이런 깨달음. 괜찮잖아.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자신의 외산 순종적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주체적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성만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남성과 연대를 통해서 바로 그런 인식과 행동에 나선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소설이 기존에 이제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페미니즘 소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한국문학 5주 3차 시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과제는 쉬운 거 좀 내줄게요. 따로 내가 이제 그 과제 올린 데다 설명해 놓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여성 혐오의 근원에 대한 생각, A4 절반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여성 혐오가 도대체 언제부터 왜 생겼냐, 라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업, 우리 책도 있고 또 뭐 두루두루 찾아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